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나의 달콤한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하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작고 고풍스러운 도시에 거주하는 택시기사로서 저는 독특한 시각으로 거리를 누빕니다. 최근 저는 승객 한 분을 내려드린 후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산을 통과하는 구불구불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예기치 못한 폭우가 저를 덮쳤고 그 빗줄기는 저를 놀라게 할 만큼 강렬하게 쏟아졌습니다. 시야는 불과 몇 피트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빴고 그로 인해 저는 속도를 줄여 조심스럽게 산길을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형체가 도로로 뛰어들었고 저는 급히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란 저는 미끄러운 노면과 사투를 벌이는 타이어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고 차는 그 여성의 불과 몇 인치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만약 제가 찰나의 순간이라도 눈을 돌렸더라면 분명 재앙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정신을 잃으셨습니까? 위험을 자초하시려는 겁니까? 대체 무엇에 홀려 움직이는 차량 앞으로 그렇게 뛰어드시는 겁니까? 기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디 문을 열어주세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제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여성은 어깨너머로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고 그녀의 몸짓에는 명백한 긴박감이 서려 있었으며 그녀는 열렬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절박한 공경에 처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제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킨 후 저는 차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여성은 차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그녀의 눈은 공황 상태에 빠진 듯 사방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 제발 운전해주세요. 서두르세요. 그 사람에게 잡히면 안 돼요. 제발 그냥 운전해주세요. 펼쳐지는 상황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저는 제 옆에 여성이 지시하는 대로 시동키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주 어깨너머로 향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명백한 불안과 초조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추격자의 감시에서 벗어나 홀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여성은 마침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지켜보다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그 여성은 괜찮다고 속삭이듯 대답했으나 자리에 앉은 채로 눈물만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제 안에서 일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휴지 몇 장을 꺼내 부드러운 몸짓으로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 안에 깊은 연민의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저희가 산길을 내려오자 무자비했던 폭우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목적지를 알려주시면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요금은 나중에 정산하셔도 되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아무 곳에나 내려드리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어요. 이른 아침 남편이 잠든 후에 나갈 생각입니다.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요. 만약 이곳에 내려주신다면 여기서부터 집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그는 아마 잠들어 있을 겁니다. 저는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시계는 막 저녁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성을 길에 혼자 남겨두는 것은 본능적으로 잘못된 일처럼 느껴졌지만 만약 그녀가 원한다면 이곳에서 내리는 선택을 거부하는 것 또한 이상한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차를 멈추고 승객에게 몸을 돌려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이곳에 내려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택시 요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 큰 금액도 아닙니다. 부디 요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말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 승객이 내릴 때 저는 그녀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신을 틈도 없이 그토록 황급히 탈출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차를 몰기 시작했지만 어두운 길에 홀로 남겨진 맨발의 형상이 제 양심을 무겁게 짓눌렀고 저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품고 있다면 어찌할까? 만약 그녀에게 불행이 닥친다면 어찌할까? 걱정이 저를 삼켰습니다. 아, 다 집어치우자. 우선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그리하여 저는 차를 돌려 그녀가 내렸던 그 장소로 제 길을 되짚어 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 여성은
그리 멀리 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손님, 아무리 생각해도 걸어서 댁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없으시니 제가 꼭 태워다 드려야겠습니다. 부디 제 차에 타시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여성은 잠시 멈추었고 후회와도 같은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다시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로 집으로 가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요? 저 고개만 넘으면 24시간 하는 해장국집이 있는데 따뜻한 국 한 그릇 어떠십니까? 저도 저녁을 못 먹어서 속이 다 쓰린 것 같네요. 오늘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님도 아무것도 못 드셨죠? 네, 하지만 제가 너무 죄송해서. 무엇이 죄송하단 말씀이십니까? 제가 계좌번호를 드리면 식사 비용을 보내주시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저는 굶주려서 대화할 기운조차 없습니다. 분명 추우실 겁니다. 비에 옷이 흠뻑 젖으셨으니 히터를 최대로 틀어드릴 테니 부디 잠시 몸을 말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히터를 최대로 틀고 그녀의 옷이 온기 속에서 잠시 마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췄습니다. 약 20분 후 저희는 해장국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트렁크에서 슬리퍼 한 켤레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고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희는 국 한 그릇을 음미했고 그것을 다 비우고 나자 제 안에 활력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그 여성 승객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5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저보다 몇 살 아래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투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멍자국은 추락이나 혹은 아마도 그녀 남편의 어두운 손길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완전히 기진맥진해 보였고 절실히 휴식이 필요한 듯 했습니다. 식당을 나온 후 저는 근처 공터에 차를 댈 곳을 찾았습니다. 상당히 지쳐 보이시는군요. 잠시 이곳에서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온종일 운전만 해서 스트레칭이 좀 필요합니다. 부디 편안히 계시다가 준비되시면 알려주십시오. 1시간쯤 뒤에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최근의 폭우 때문이었을까요? 한여름 밤 공기는 청결하고 신선한 느낌을 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취할 듯한 아카시아 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그 향기가 전해져 오는 것을 보니 근처에 그 나무들이 서 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12년 전 제가 아내를 묻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제 사랑하는 아내는 이제 저희 가족의 선산에 잠들어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제 아이들은 울었고 저 또한 그들 곁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가슴은 너무나도 먹먹해서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 깊은 슬픔과 방향 감각을 상실한 순간 저는 안개에 휩싸인 채 멍하니 서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풍부한 아카시아 꽃향기가 제게로 흘러왔습니다. 그 순간 그 익숙한 향기가 저를 감쌌고 마치 제 아내가 곁에 서서 안심시키는 말을 속삭이는 듯 그녀의 존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아름다운 곳으로 여정을 떠나는 중이고 먼 훗날 우리의 길이 다시 한번 멋진 재회 속에서 얽히게 될 것이라고 전하는 듯 했습니다. 방금 그 향기가 제 코끝을 스쳐 지나갈 때 돌아가신 아내의 기억이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애정은 깊었습니다. 그녀의 수줍음은 큰 웃음소리를 막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도 진실된 광채를 발산하여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머물던 걱정들을 달래주는 위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무게와 일상의 요구 아래 그녀의 기억을 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 대한 갑작스러운 기억이 저를 덮치자 한숨이 제 입술을 빠져나왔고 놀랍게도 차 안에서 잠들었으리라 생각했던 그 승객이 이제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시원한 밤바람의 어루만짐에 감싸인 채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엮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의지로 혼인관계에 들어설 수는 있지만 이혼으로 가는 길은 그보다 훨씬 덜 간단하더군요. 제 남편은 뿌리 깊은 불신을 품고 있으며 저를 동반자가 아닌 낯선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 불안한 역학관계는
저희가 혼인서약을 나눈 직후에 나타났습니다. 24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한 저는 이제 거의 30년을 이 복잡한 삶 속에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종종 씨 없는 수박에 비유되곤 합니다. 아마도 이로 인해 그의 내면에는 깊은 열등감과 압도적인 의심의 경향이 자리 잡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한 불신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의 거듭된 확신에도 불구하고 제 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입니다. 제가 제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드러내 보여도 그것은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는 우리의 결합을 벗어나 수많은 여인을 만났던 바로 그 장본인이면서도 제가 그 사실을 마주하게 할 때면 교묘하게 그 비난을 제게로 돌리며 자신의 불륜이 저의 소위 배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그의 비난이 근거 없으며 저는 누구와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때면 그는 제가 소위 기만을 유지한다며 저를 악독한 년이라 칭하곤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가 원하는 대로 믿어도 좋다고 제안하면 그는 승리의 참 목소리로 그럴 줄 알았다고 응수하며 제게 저속한 욕설의 급류를 퍼부었습니다. 공존하는 것이 너무나 견딜 수 없게 되어 저는 별거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분노로 폭발하며 제가 어느 놈과 함께 살 작정이냐고 다그쳤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한정신이 진정으로 무너지는 것, 광기로의 추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공격성은 점차 고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밀치고 떠미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일하는 것마저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간병인으로서의 제 여정을 시작하며 저는 한 노신사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뇌졸중이라는 잔인한 손길에 의해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된 분이셨습니다. 제 말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고 저는 제가 예상했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그분을 늙은 할머니라 칭하며 진실을 가리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가리려는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실을 파헤쳐 제 보살핌 아래 있는 사람이 싫은 남자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합니다. 오늘 그가 진실을 발견했을 때 혼돈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제가 간병을 핑계로 다른 남자와 살며 그를 속이고 있다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격분한 나머지 그는 우리가 함께 죽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도망쳤습니다. 저는 맨발인지 비가 쏟아지는지 제 옷이 찢어졌는지도 모른 채 제 목숨을 위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뎌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정말로 돌아가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로 보아 그가 그저 순순히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가 제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겠지요. 만약 제 마지막이 온다면 그리 되어야겠지요. 그 여성은 단호해 보였고 저는 그녀를 만류할 어떠한 말이나 행동도 떠오르지 않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여성을 그녀의 거주지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 그녀는 제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오늘 제게 베풀어주신 친절은 제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장차 이 너그러움을 갚을 길을 꼭 찾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녀에 대한 염려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이 이야기 속 제 역할은 바로 그 순간 끝이 난 듯 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행이 비껴가기를 바라는 연약한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그 후 저는 적어도 그녀에게서 연락 한 번쯤은 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흐르고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며 염려의 감정이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씁쓸한 감정이 제 생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나 큰 걱정을 끼쳐놓고 택시 요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연락 한 번쯤은 할 줄 알았는데 도움의 온기는 그녀를 감쌌지만 그녀가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것은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실로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겠죠. 그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제 자신이 꽤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특별히 주목할 만하거나 대단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치 병에 걸리기 직전인 것처럼 불안한 감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나기 시작했고 머릿속에서는 끈질긴 두근거림이 동반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히 몸살을 동반한 감기라고 생각했고 종합감기약을 사서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의 휴식에도 불구하고 제 증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약을 복용했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약을 구매했음에 틀림없다고. 저는 시급히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저를 완전히 놀라게 한 소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폐암 사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폐에서 시작된 암은 척추를 통해 퍼져 제 어깨와 머리까지 도달했습니다. 병원에서 사기 진단을 받은 후 의사는 제가 어떤 주목할 만한 증상을 경험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기와 싸우는 것처럼 몸이 아프고 가벼운 기침을 하며 두통을 견디는 것 외에는 보고할 추가적인 증상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것이 단순한 감기라고 믿었습니다.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복용했지만 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토록 심각한 것으로 번질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조금 늦게 오신 것 같습니다. 폐암은 초기 단계에서는 종종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다가 3기 이후에야 점차 증상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완전히 무증상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바로 마지막 단계에서야 도움을 구하는 분들을 마주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측면이 폐암을 특히나 무섭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외과적 수술조차도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죽게 되는 겁니까? 수술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최상의 결과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그의 말을 낙관론이라는 거치장으로 감싸며 충격을 완화시키려 했지만 제 귀에는 그것이 마치 희망이 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것처럼 명백한 종결의 의미로 울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통 어느 정도의 수명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약 6개월 정도를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통계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당신의 상황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고려해보시고 만약 원하신다면 화학요법 또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치료들이 병을 근절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답했지만 만약 치료가 성공적이라면 수술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제가 수술 자격을 얻기 위해 치료를 받도록 제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간단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한 후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도저히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이 화학요법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벅찬 전망 앞에서 자신감은 저를 비껴갔습니다. 막대한 치료 비용이라는 재정적 부담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저는 덫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아들과 딸을 키우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아들은 군 복무 중이고 딸은 현재 대학교 3학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써야 할 막대한 돈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얻을 방법은 요원했고 미래 위에는 명백히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제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 목적의 대부분을 완수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녀가 이 순간에 저를 그녀 곁으로 부르는 이유일 겁니다. 실로 만약 제 순간이 도래했다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금 일찍 떠나고 다른 이들은 조금 더 머물지만 결국 모든 이들은 자신의 여정을 떠나야만 합니다. 비록 세상이 불공평을 보일지라도 죽음은 공평하게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가 첫 숨을 들이쉰 이래로 저와 함께해온 고난의 무게 때문일 것이며 그로 인해 삶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애착을 거의 남기지 않게 된 것일 겁니다. 여보, 사람들이 내게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믿는 것 같네. 당신이 나를 그리워해서 예정보다 일찍 손짓하는 것이겠지. 그렇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이들이 너무 상심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그 후에 내 길을 떠날게. 그리 길지 않을 거야. 단지 6개월일 뿐.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지도 모르지. 곧 만날 계획을 세우자. 내가 도착하면 마중 나와줘. 제 마음은 평온했으나 뺨 위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탐욕이나 애착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음에도 제 마음 한구석은 채워지지 않은 소망들과 이 세상과의 연결고리의 잔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내 눈물의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 나의 행복의 수준은 단연 돋보인다.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물려줄 것이 많은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는가. 내 이름으로 된 것은 거의 없고 나를 붙잡을 것도 없으니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여정을 떠날 수 있다.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다. 비록 다른 복은 없을지라도 나는 좋은 죽음의 품 안에서 제법 운이 좋은 편이다. 저는 다시 한번 택시기사 일을 그만두었고 제 주변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요한 시골에 거주하시는 형님과 형수님을 뵈러 길을 떠났습니다. 또한 잠시 시간을 내어 부모님의 묘소와 아내의 안식처에 들러 경의를 표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제 대문 앞에 나타나 집안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찾으시는 분이라도 계십니까? 제 말이 끝나자 그 여성은 몸을 돌렸고 분명한 익숙함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그 음울했던 비 오는 날 대가 없는 택시를 태워주셨지요. 그리고 따뜻한 국 한 그릇도 사주셨고요. 그 말을 듣자 그날의 기억이 솟구쳐 올랐고 저는 그녀의 얼굴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순수한 기쁨의 순간에 저는 재회의 기쁨에 휩쓸려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오셨군요. 마지막으로 뵌 지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제 거처를 아시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것은 회사 택시였고 저는 당신을 찾아 그곳으로 갔습니다. 늦은 감사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훨씬 더 일찍 제 감사를 표현하려 했으나 제 남편이 당신이 주신 연락처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영원히 떠났다고 믿었다며 후회를 표했지만 제 손에 있는 쪽지를 발견했을 때 그의 충격은 역력했습니다. 격분한 나머지 그는 저주를 퍼붓고는 쪽지를 빼앗아 라이터로 불태워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광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힘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에게 돌진하며 제 삶을 끝내달라고 요구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삶을 견디는 이 죽음이 더 낫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상황은 통제불능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상당한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머무는 동안 수많은 목소리가 저를 둘러쌌고 왜 제가 그런 절망 속에서 계속 사는지 물으며 당국에 그를 신고하고 이혼을 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혼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지점까지 저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인상 아래 있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마침내 그 억압적이고 숨막히는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얼굴이 꽤 지쳐 보입니다. 어디 편찮으신가요? 저는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 있지만 예후가 제 위를 무겁게 맴돌고 있습니다. 종양이 제 폐의 자리를 잡았고 그 촉수는 멀리 넓게 뻗어나갔습니다. 앞으로 놓인 것을 준비하면서 제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 순간에 당신을 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자 그 여성은 불신과 긴급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가야 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요.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옳지 않아요. 삶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선물인데 당신은 여기서 죽음을 논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매 순간을 위해 싸워야만 해요. 그래서 당신의 시간이 왔을 때 단 하나의 후회도 없이 떠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만약 투쟁 없이 항복한다면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을 괴롭힐 후회의 무게를 짊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야만 해요. 죽음이 당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병원으로 갑시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어떠한 미련도 느끼지 않으며 제 순간이 왔다고 표현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당신의 여정은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병원으로 갑시다. 흔들림 없는 결의로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고 결국 그 여성 승객은 택시를 불러 저를 분주한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한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희가 함께 여정을 떠나는 동안 그녀는 제게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보여주신 친절을 갚지도 못한 채 너무 늦게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이처럼 헛되이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할 테니 치료 비용과 재정에 대한 걱정은 버리십시오. 오직 사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암에 있어서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싸움의 90%를 차지한다고들 합니다. 죽는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으니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존재로 향하는 길이란 말인가? 나는 죽음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삶에 대한 갈망이 제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평온한 수용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삶을 받아들이고 싶은 욕망은 마음을 사로잡는 집착, 꺾을 수 없는 유대로 변모했습니다. 저는 물질적인 부를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삶에는 보험 증서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원비라는 전망이 크고 벅차게 다가옵니다. 저는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노신사를 돌보았습니다. 3명의 자식이 있다는 소문이 제 귀에 닿았지만 그가 병상에 누워있는 내내 그들 중 누구 하나 그의 앞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그들은 소환되어 잠시 모습을 비추었지만 그들의 첫마디는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유산을 나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격분한 나머지 그는 그들을 곁에서 쫓아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내 입에 밥 한 숟가락이라도 넣어준 적이 있느냐? 나 먹으라고 음식 한 번 사온 적이 있느냐? 고 그는 다그쳤습니다. 그는 장례식도 필요 없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유산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죽어서도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하며 그중 단 한 푼도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가 그의 막대한 재산 전체를 세상에 기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반은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 이름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는 제가 있었기에 살아생전 고독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번은 제 남편이 저를 찾아와 큰 소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 노신사께서 개입하시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후에야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어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제 남편에게 단호히 지시했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마시오. 제 삶은 도전과 고난으로 엮인 직물과도 같았지만 예기치 않게 제 노년에 이르러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제 시간이 다하기 전에 이 새로운 부를 마음껏 쓰라고 제게 촉구하신다 해도 저는 그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제 소유가 되었을 때 제가 그러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무거운 마음이 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것이 바로 그것이 제게 주어진 목적일 겁니다. 그러니 부디 재정에 대한 걱정은 버리십시오. 이것이 이 돈을 위해 예정된 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덕스럽고 기만적인 존재라고들 합니다. 죽음의 유령이 어른거릴 때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지만 제가 삶을 받아들이겠다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눈물은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길을 잃은 채 이 감정들 중 어느 것이 진정으로 무게를 지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 저는 대학병원의 개인실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1년의 검사를 마친 후 집중치료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성은 잠시 용물을 보러 자리를 비우는 찰나의 순간들을 제외하고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떠나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운명은 병든 이를 돌보는 것과 얽혀있는 듯합니다. 바로 이곳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데 제가 어찌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돌보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감사의 물결이 저를 휩쓸었고 깊은 슬픔과 뒤섞였습니다. 저는 이 축복의 본질에 대해 인생 여정의 이토록 늦은 시점에 제 문 앞에 도착한 이 축복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요법과 표적치료의 조합 덕분에 제 상태는 놀라운 호전을 보였습니다. 의사는 제 경과를 살피고는 이제 제가 수술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부디 이분을 각별히 보살펴 주시길 간청합니다. 가장 좋은 약을 사용해 주시고 수술이 흠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녀는 의사를 만날 때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간청은 진정성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제 폐의 거의 절반을 제거하는 수술인 폐엽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제 회복은 신속하여 퇴원이 가능했습니다. 퇴원일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제게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폐수술 후에는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들 합니다. 이 제안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함께 시골에 가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그곳에는 마당과 뒷밭이 있어 농약 없는 채소를 재배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러고 싶습니다만 매일같이 저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는데 만약 저와 함께 그곳에 가신다면 끊임없이 저를 돌보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가신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저는 부모님의 지도 없이 삶을 헤쳐왔습니다. 이 나이에 제게 자식이 있습니까? 제 여정을 나눌 형제가 있습니까?
이 넓은 세상에서 저는 기댈 곳 하나 없이 완전히 혼자입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제게 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당신을 배웠을 때 저는 당신의 따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아드님 또한 얼마나 잘 자랐는지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안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여성은 그저 제 슬픔을 감싸 안고 지지의 손길을 내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이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운명이 우리 사이에 엮어주니 우연한 유대를 생각할 때 서로의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것은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저의 진심 어린 소망입니다. 그녀의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 여성에게 너무 수동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말하는데 내가 그저 듣고만 있는 것은 제 인격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겠지요. 그리하여 저 또한 용기를 내어 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용순 씨, 당신의 흔들림 없는 존재에 저를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주신 것에, 그리고 보여주신 보살핌에 깊이 감사합니다. 줄곧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의 첫 만남부터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인연, 우리를 묶는 운명의 실타래를 느꼈습니다. 당신의 연락을 기다렸고 그 부재가 안겨준 실망감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찾아주시기로 한 결정은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저를 채웠습니다. 저는 건강을 되찾아 미래로 뻗어나가는 수많은 순간들을 용순 씨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죽은 아내에게는 서운한 일이겠지만 저는 제 마지막 숨결까지 용순 씨와 함께 행복을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그리하여 용순 씨와 저는 고요한 시골의 품 안에서 저희의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희는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사진을 통해 그 기억들을 담아냈습니다. 용순 씨와 함께 제 삶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제 만족감이 점진적인 건강의 호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이따금씩 저는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며 지금까지는 어떠한 재발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곧 그녀와 함께할 것이라 확언했지만 이제는 그 맹세를 철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때 저는 그녀에게 6개월을 약속했지만 이제 저는 그녀에게 또 다른 60년을 기다려달라고 청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우리가 100세가 될 때까지 용순 씨와 함께 머물다가 그 후에 신중히 나아갈 것이라고 알려야만 합니다. 어떤 운명들은 별들 속에 새겨져 있는지 혹은 우연의 변덕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가 엮어낸 이 우연한 유대를 소중히 여길 것이며 그것에 대한 경외심 속에서 제 나날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